네, 자, 전산회계 1급 제115회 기출문제풀이 이론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결산 정리의 근거가 되는 가정, 재무제표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 가정이 중간에 이제 기업회 기준이 바뀌었는데 2010년 이전에는 요 발생주의 회계하고 계속 기업의 가정 요 두 가지만 있다가 아마 2019년 경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때 발생주의 회계를 없애고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 어떠한 가정을 염두에 둔 거냐? 기업 실체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과 소유주는 동일시하지 않는다. 분리된 걸로 본다. 해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회계의 단위가 된다 이 말이고,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청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우리가 차량 운반구 건물 같은 거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평가계적으로 차감하는 형태를 갖죠. 이걸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그러는데, 자,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만약에 청산한다 그러면 그거는 청산 가치로 자산을 재평가해야 될 거고, 어쨌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속 기업의 가정. 그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 자, 기업은 최대 1년 이내에 한 번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주나 채권자 이런 쪽에 뭐 삼성 같은 데는 보면 1년에 4번 하죠. 주식 상장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들은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 그렇지 않은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말결산 정리는 요 세 가지 발생주의 회계는 요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근거가 되는 가정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간별 보고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결산정리를 들어가야죠. 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 임시계정 정리,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이연 및 예상, 그건 발생주의 원칙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결산 정리를 다 해야만이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말결산 정리 근거가 되는 가정은 4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 좀 생소한 문제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겠는데, 자, 거기에 맞춘다면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쉬운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우리 자산 분류 가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누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 재고, 투자 이렇게 나누죠. 당좌자산은 뭐예요? 재고자산은 팔다 남은 거. 투자자산은 1년 이상, 이거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이건 비유동자산이고, 그 다음 재고자산이 아닌 건 다 당좌자산이에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자, 미수금. 요거는 뭐 상품 이외의 것을 팔아서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미수수익.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선급비용, 계약금 지불한 거, 물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당좌자산으로 취급하고, 자,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선급비용, 선급금, 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성격이. 미수금, 미수수익 다 당좌자산입니다. 근데 선수수익은 앞에 선수자가 붙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 자, 이것도 받지 못한 거. 이거는 먼저 받은 거. 이거는 미수, 이거는 선수. 그러니까 먼저 받은 거, 선수금과 성격은 같습니다. 계약금 받은 거. 선급금의 반대가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먼저 받은 거, 1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년 거는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수금과 같이 부채로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얘는 부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우리 2급에서도 배웠죠. 물건 하나하나마다 장부를 작성하는 개별법.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거.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고. 이거는 뭐예요? 총평균법. 평균을 내서.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가정이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 대표적인 게 우유, 신선식품. 빨리빨리 팔아야죠.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자, 수익 비용 대응이 원칙에 부적합하고, 이건 뭔 소리냐면 오늘 현재 가격이 있는데, 이거 눌러져 버렸네. 엊그저께 들어온 가격이 오늘 매출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요 수익 비용 대응에는 안 맞죠. 오늘 들어온 걸 오늘 팔았다면 모를까. 어제 그제 들어온 걸 먼저 팔아버리니까.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할 때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거를 재고자산으로 하니까 가장 비싼 게 남아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과대 평가가 되죠. 자, 요거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요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자, 발생한 기간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래로 오른 것.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건물 한층 더 올려. 이건 자본적 지출이죠. 자, 요거는 건물이란 자산 증가로 보고, 유리창만 교체하는 거, 태풍 불어서. 그러면 요런 거는 뭐예요?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요거죠.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한 거. 자, 건물이 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출, 비상계단 만들고 뭐하고 하면 요거는 돈이 많이 들죠. 건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건 자본적 지출이고요. 내용 연수를 연장, 수명을 연장하는 거, 대폭적인 수리 들어가는 거, 재건축.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고, 네 번째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이것도 마찬가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근데 건물 내부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거, 이건 수익적 지출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5번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은 앞에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자, 무형자산은 상각대상 금액은 잔액을,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이 없는 것. 대표적인 거, 특허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허권, 특허 기한이 끝났어. 그럼 잔존가액이 없죠. 자동차나 이런 거는 나중에 폐차할 때 고철가로라도 받지만, 이건 잔존가액이 없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허든 뭐든 최대 20년이 이상이 없으니까. 삼각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없는 경우에 합리적인 삼각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삼각하는 방법. 우리 감가상각은 간접법으로 처리하죠.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사용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직접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KD 프로그램 우리가 사용하는 거 직접법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자, 1번 무형자산은 상각 완료 후 잔존가치로 1,000원을 반드시 남겨둔다. 이건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생뚱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무형자산이 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둘 다 사용 가능하다. 단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하지 못하면 그렇죠. 정액법을 한다. 무형자산을 생각하는 회계처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입니다. 무조건이란 말은 아닙니다. 간접법도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무형자산 중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 야, 우리 장사 잘 되니까 영업권이랑 무형자산 만들자. 그거 인정이 안 됩니다. 무형자산으로. 물론 매매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거 받고 그러겠지만 회계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보너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자, 이런 시험 볼 때도 KDF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켜놔요. 거기에서 보니까 임차보증금 컨트롤 F 눌러서 임차 치면 나옵니다. 임차보증금 뭐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 맞아요. 미지급 배당금, 선수급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자산이다.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자, 보너스 문제고요. 그 다음 7번. 이것도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음이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본 조정, 자본이익금 딱 보니까 감자 차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다 자본잉여금이에요. 주식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이익이 생겨서 적립해 놓은 거. 근데 자기 주식,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3번은 성격이 다른 간첩이다 이 말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다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단, 기초상품 재고액은 5만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0원으로 가정한다. 자,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총 매출액하고 매출 할인이 있어요. 이거 빼야죠. 빼서 순매출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매출액 50만 원에서 매출 할인 10만 원 빼면 순매출액은 49만 원. 자, 그 다음에 총 매입액 30만 원 있고요. 매입의 누리가 2만 원 있어요. 이것도 빼야 순매입액이 나오겠죠. 단기 총 매입액 30만 원에서 매입의 누리 2만 원 빼니까 단기 순매입액 28만 원. 자, 손익계산서에 대입을 하려면 요 순서 암기하면 좋고 모르면 거기 손익계산서 보면서 하면 돼요. K레 프로그램에서. 자, 매출액, 순매출액 49만 원. 매출원가를 구해야 돼요. 자,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상품 계정 쭉 그어놓고 T자 해놓고 기초상품 재고액은 아까 얼마 하기로 했죠? 예, 기초 5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 아까 계산한 거 28만 원 더해주면 33만 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은 0원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0원. 그러면 33만 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 33만 원. 요거 빼면 얼마예요? 16만 원 매출 총 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를 빼야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죠. 이자 비용은 이거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통신비도 업무와 관련된 거.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배당금 수익은 아닙니다. 이건 영업의 수익이고요. 임차료,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죠. 유연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2만 원, 만 원,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6만 원 빼주면 자, 10만 원, 영업이익이 1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고요. 추가로 아까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6만 원, 그 다음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법인세 빼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영업이익 10만 원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원가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이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보내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우선 직접 배우법, 그 다음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복잡한 거 얘입니다.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제조 부문으로 보내요. 제일 복잡해요. 자,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 자, 반대로 직접 배우법은 보조 부문 무시하고 바로 그냥 제조 부문으로 보내버리는 방법. 계산이 단순해서 좋은데 제품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 단계 배우법은 그 중간이에요. 자,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주자. 보조 부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비용이 많은 거, 요거를 한번 해주고 나서 제조 부문으로 보내주는 거. 절충적인 방법입니다. 순서가 요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원가가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는데, 자, 요거는 소기업. 에이, 뭐 제조간접비가 얼마 안 돼. 요거는 중기업. 요거는 대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무에서는 거의 맞을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직접 배분법, 단계, 상호 배분법이 있으며 이들 배분 방법에 따라 전체 보조 부문 원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여러분들 집에 자녀가 한 3명 있어. 부모님이 용돈을 똑같이 나눠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이가 많으니까 더 주고 막내는 적게 주고 좀 치사한 방법으로 말 잘 듣는 애, 성적 좋은 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체 그 집안의 용돈 준 금액이 바뀌어요. 누구한테 많이 갈 수는 있지만 전체 집안의 용돈 금액은 똑같죠. 전체 보조 부문 원가 차이가 생긴다?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느 쪽이 많고 적게는 있어도 전체 제조간접비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으로 넘어간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상호배분법, 아까 제일 복잡한 거 있죠. 부문 간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배분 방법보다 계산이 복잡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신에 제일 정확하다. 이거 맞고요. 단계 배분법은 절충형이죠. 보조 부문 간 배분 순서에 따라 각 보조 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느 보조 부문 하나만 하는 거니까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맞고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 배분액이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이다. 대신에 정확도는 떨어진다. 맞고요. 자, 됐고.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요거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원가 분류 중 분류 기준이 같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 자, 요거 앞에 이론 설명 다 했던 거지만 추적 가능성. 야, 이거 직접 제로비냐 간접 제로비냐 다시 말해서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냐 아니면 간접비냐 제조 간접비냐. 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추적 관련성, 제품과의 관련성 요거고요. 그 다음 원가 행태. 자,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 할 때 원가 행태, 조업도 생산량에 따라서 고정비냐 변동비냐 준변동비냐 중고정비냐 이렇게 나누는 거. 자, 요게 조업도에 따른 분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 다음 매몰 원가. 이미 과거에 해서 이거 다시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 건물 작년에 기계장치 사온 거 어떻게 이제 못하는 거죠. 매몰 원가. 기회비용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달라지는 거. 그 다음 요게 중복됩니다. 자, 관련 원가,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원가 그러면 뭐 기회비용 들어갈 수 있고 비관련 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미 매몰된 거, 매몰 원가. 회피 가능하냐, 회피 불능이냐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 방식이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와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자, 짝지어봐라 하면 변동비, 고정비 아까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해서 관련이 되느냐 또는 매몰원가냐, 기회비용이냐, 기회원가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얘네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가라 없고요. 다봐 없고 나마 요거 있네. 짝지어진 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아우, 지문이 길어요, 이번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2024년입니다. 제조 작업 지시서 200번. 그러니까 200번 제품 만든 거에 대한 제조간접 원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과 예정 배부의 두 가지를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자, 2023년 연간 제조원가 총 기계 작업 2023년 거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 2024년 거를 구할 거니까 저거는 그냥 함정으로 파는 거니까 그거 무시하고요. 2024년 연간 예정 제조 간접 원가가 금액이 380만 원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그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은 8만 시간이에요. 자료가 요것뿐이니까 예정 기계 작업 시간으로 나누기 위해서 배부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2024년 제조 작업 지시서별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200번 제품은 11,000시간 300번 제품은 20,000시간 우리가 구할 건 200번이니까 얘 필요 없어요. 얘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정 배부율부터
자, 예정 제조 연간 예정 제조 간접 원가 380만 원 금액을 예정 기계 작업 시간 8만 시간으로 나누기 하면 배부율이 나와요. 얼마? 47원 50전. 자, 그러면 요 200번 제품 11,000시간 실제 기계 작업 시간에 곱합니다. 예정 배부율을. 그러면 자, 11,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47원 50점 곱하기 하면 52만 2,500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답은 요거와 요거 배부율과 금액에서 몇 번이죠? 네. 47원 50전과 그 다음에 52만 2,500원 요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핵심이 이거죠. 월말 제공품 구하는 거.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해서 월말 제공품 평가한 게 평균법, 선입선출법 두 가지가 있죠.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량 계산했을 때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뭐냐.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공식의 차이 가만히 보세요. 월초 제공품 평균법은 월초 제공품도 더해서 구하고 선입선출법은 월초 제공품 없어요. 없으니까 밑에 금액 수량에서도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뺍니다. 다시 말해서 월초 제공품 금액 또는 수량을 넣느냐 빼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어떤 데는 평균법 쓰고 어떤 데는 요거 쓰느냐. 선입선출법은 자동차 생산 라인 제가 가보니까 31일 날 딱 벨트가 멈췄어요. 그 미완성된 것들 있죠. 1월 1일 날 되면 미완성된 것부터 먼저 쭉 빼내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건 다 완성됐다고 보고 걔네들은 빼고 합시다. 금액도 빼고 수량도 빼고 이게 선입선출법. 근데 간장 공장, 고추장 공장, 액체, 정유 이런 것들은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월초도 금액 넣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금액 넣고 여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초도. 자, 그래서 요 차이는 기초, 월초 요거죠. 제공품 차이. 요거에 따라서 만약에 월초 제공품이 다 0원이다. 다 0원이다. 수량, 금액 다 0원이다. 그럼 공식이 똑같아져 버려요. 자, 요 차이가 발생하는 건 바로 1번 때문이다.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해야 될 사업자 대상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다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제가 학교에 근무했었다 그랬죠. 학교도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학교는 이익이 안 남는데 학교에 물건을 납품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빼먹지 못하게 매입세액 자료를 다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세금 납부는 안 하지만. 자,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국가시도 영리사업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본점과 지점, 대리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요. 대신에 부가세 납부 및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한다. 납부만이에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야, 그것도 귀찮아. 다 해. 우리가 주사업장에서 다 할 거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그러면 각 지점, 대리점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본점 거를 다 같이 써요. 자,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얘는 신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만이 아니죠. 신고와 납부까지입니다.
얘는 무슨 설명이에요? 주사업장 초과납부 제도 설명한 거예요. 3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자, 간접 수출하는 경우 있죠. 간접 수출. 수출용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 이런 경우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다 발행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직수출인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매입세 공제라는 거 있죠. 어떤 경우에 매입세 공제해 주는지, 그 다음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공제 안 되는 걸 불공이라 그러죠. 우리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자, 보시면 요거 KDF 프로그램에 보면 이게 다 있어요. 불공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가 뜹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입력 안 했을 때. 자, 이번 시험 문제 관련된 거는 개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이거 하나가 이번에 수정됐더라고요. 그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번 문제? 자,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돼 있다가 개별 소비세법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 구입 요 구자입니다. 구입 유지 및 임차 요게 불공제 사유로 딱 명칭이 살짝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고 그다음 면세사업,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이러한 것들은 불공제다. 부가세, 면제, 공제 또는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불공이라 그랬죠.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이것도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 관련 형질 변경 관련된 거 안 된다 그랬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면세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우리나라 농어민들 힘드니까 정부에서 세법으로 장려해주고 있습니다. 농어민들로부터 사서 그걸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거나 그러면 일정 부분 의제 매입세 공제다 해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수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자,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그 이론 교재에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발급 의무 면제 대상 택시 운송 사업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면 택시 타가지고 기사님한테 저 세금계산서 주세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지. 노점 행상은 다 단속해서 없죠 이제는. 영등포에도 가보니까 없던데. 왜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관련된 거, 무인자동 판매기, 목욕, 이발, 미용업. 여기 여러분 미용실에서 세금계산서 받는 경우는 없죠. 현금 영수증 처리될지 몰라도.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이용료증, 간주 임대료, 전세로 빌려주는 거 있죠. 돈 주고 받은 거 아니에요. 나갈 때 전세금 다시 가져갑니다. 그 전세금을 가지고 돈을 굴리니까 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돈 주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택시 운송 사업자 아까 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미용실 되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자의 간주 임대료 요거는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근데 구매 확인서 이거 뭐예요? 영세 매출할 때 여러분들 좀 배웠죠.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거는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물론 0%를 곱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세금은 안 내요. 단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대체적으로 요 혹시 우리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에는 답변을 달아도 다른 사람하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 답변은 박쌤 네이버 들어와서 해주시고 여기 질문 답변이 한 40만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궁금하면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번 115회는
아직 확정 답안은 발표 안 됐지만 대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 생뚱맞은 문제 한두 문제 빼놓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